달이 사라진 도시의 밤, 도시의 불빛은 끝내 달빛을 삼켰다. 하지만 달은 늘 그 자리에 있어 왔다. 수천 년 전에도 수백 년 전에도 달은 오롯이 제품을 내어주는 사람 곁에 빛나고 있었다. 300년 전 조선시대, 가슴 저만치 달을 품어온 한 여인이 있었다. 김호연제. 그에게 달은 어두운 하루를 밝히는 등불이자 위태로운 생의 절벽에 핀 아득한 시였다. 타이틀 창사 24주년 특집 다큐 판타지 환생 달의 소리. 한국 화가 윤여환. 그가 김호연제에 대해 알게 된 것은 지난 2월 겨울의 끝자락이었다. 어떤 연유에서였을까? 그날 이후 줄곧 그는 매화를 떠올렸다. 한국 화가 윤여환 교수가 매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한평생 추위 속에 살아도 향기를 팔지 않는다는 매화. 역경을 무릅쓰는 고고한 꽃잎은 고든 마음의 표상이다. 매화는 긴 겨울을 보내고 맨 처음 꽃이 핀다고 그래서 제가 즐겨 그리는 꽃인데요. 김호연제라는 분의 성품과 많이 닮아 있어서 이번에 김호연제 영정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화가의 내밀한 붓끝은 300년 전 김호연제의 시간을 더듬는다. 마른 나무들이 길게 울고 칼바람이 산등성을 핥히며 달아나던 아주 오랜 겨울. 추운 계절을 의연히 견디고 가장 먼저 봄을 알리는 매화처럼 호연제는 늘 깨어 있으려 했다. 달밤에 술을 놓고 바느질을 하는 다른 사대부가의 아녀저와는 달랐다. 글 읽기를 좋아했고 시 쓰기를 즐겼다. 달이 희니 온 산 고요하고 꽃이 피니 온갖 나무 향기롭네. 봄시름 아득히 취해오니 내 고향은 어디뇨. 김호연제는 매일 밤 깊은 마음의 우물에서 피로 찍어내듯 한자 한자 시를 길어 올렸다. 그는 어떤 삶을 살아온 걸까? 시간을 되짚어 그의 자취를 밟아본다. 대전에 남아있는 호연제의 흔적, 남편 송요아와 함께 살던 동춘당가의 고택이다. 고택 안쪽에 자리한 별채, 호연제는 이 공간을 칭하는 당호다. 그녀의 본래 이름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다. 300년 전 조선에 살다 간 다른 여성들이 그러했듯이. 몇 해 전 고택이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되면서 대대로 살던 후손들은 거처를 옮겼다. 아, 이곳이 다락방이네. 지금은 그저 가만한 공기만이 호연제의 흔적을 말해준다. 어쩌면
구름을 잡는 일일까? 한 사람의 일생을 찬찬히 더듬어 보려 생의 뿌리와도 같은 곳, 고향을 찾았다. 조선시대 홍주라 불리던 충남 홍성. 400년 전 이곳에 들어온 안동 김씨의 중시조 수북 김광현은 김호연제 증조 할아버지다. 호연제의 생가터엔 3월의 봄볕이 수런거렸다. 19에 출가하기 전까지 호연제는 부모님과 9명의 형제들과 함께 여기서 자랐다. 바닷가 마을이었던 홍성 오두리의 고향집을 호연제는 일평생 그리워했다. 그 절절한 마음이 담긴 시들은 300년 후 어느 문학도의 밤을 까맣게 태웠다. 호연제의 시에 사로잡혀 오두리 생가터를 누비고 묘소를 찾은 지도 30년이 넘었다는 문희순 박사. 오두리의 짠바람과 햇볕을 그녀도 알고 있었다. 좀 비밀스러운 얘기인데 저는 이 묘소에 간혹 찾아오곤 해요. 그분이 이 안에 계시다라는 걸 상상을 하면 정말 흥분돼요. 네, 흥분되고 그 어떤 장소보다도 혼과 직접 소통하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남다른 공간이 바로 이 묘소인 것 같아요. 그분의 열망, 그분의 좌절, 그런 것들이 저와 동일시되는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어요. 김호연제의 시를 처음 접했던 1985년. 그날 이후로 문희순 박사는 호연제의 삶에 여러 질문을 품어왔다. 시 곳곳에 박힌 울음 같기도 하고 벼락 같기도 한 뜨거운 응어리를 알고 싶었다. 알면 알수록 너무 기쁘지만 김호연제를 알면 알수록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김호연제 시를 읽다 보면 항상 울어요, 저는. 그런 감정에 빠지게 되는데 그분의 몸부림, 300년 전 그 여성의 몸부림, 그 외침이 지금 21세기에도 결코 무관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호연제는 244수의 한 시를 세상에 남겼다. 후손들이 정성스레 엮어놓은 문집에선 선대를 향한 존경이 묻어난다. 머리맡에 문집을 놓고 잠드는 날이 많았던 문희순 박사는 종종 그녀의 꿈을 꿨다. 하지만 얼굴은 늘 안개 속이다. 남겨진 기록 몇 줄의 짐작뿐이었다. 여기서부터 한번 선생님. 여기. 아니, 신한색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건 무슨 뜻인가요? 이제 요 신한색정은 네. 한거롭고 조용했다 이거야. 예. 근데 마음이 한거로우니까 네. 표현이 조용한 거요. 네. 신한색수라고 되어 있는데 네. 이건 무슨 뜻인가요? 그것은 이제 신이 한거롭고 기색도 빼어났었다. 예. 청명수백이라 이랬네. 맑고 이제 저기 청소해야 되거든. 네. 예, 청아하게 생겼다는 거지. 네. 생명은 어떤 기상 풍기는 얘기잖아요. 예, 예? 예. 수백은 모양을 얘기란 말이야. 네. 응. 네. 300년 전 그녀의 얼굴을 오늘에 그려낼 수 있을까? 신한 색수를 마음에 내걸고 화가의 작업이 시작됐다. 김호연제가 숨쉬던 17세기 후반, 조선의 초상화는 최고의 경지를 걷고 있었다. 윤두서의 자화상은 그 정점을 잘 보여준다. 네, 이 작품은 국보답게 이 화면 전체에 흐르는 형태의 힘, 그리고 저 시대를 꿰뚫어 보는 강렬한 눈빛, 그리고 단호한 침묵의 무게, 존재의 진정성 등이 아주 잘 담겨진 최고의 걸작입니다.
저 얼굴을 보면 저 수염과 털 하나하나를 마치 세듯이 이렇게 핍진성, 그 이형사신, 전신사조라고 하는 그 인물이 가지고 있는 그 정신성을까지도 이렇게 끄집어내는 이런 표현 기법이 이 조선시대 그 영정 기법의 특징인데, 이 작품은 그러한 모든 점이 잘 담아낸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조선의 초상화는 당대 지배층의 얼굴이다. 여성을 담아낸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이 작품은 저 얼굴의 피부 질감을 아주 사실적으로 디테일하게 육리문법을 완벽하게 재현해낸 작품이고, 궁중 여성으로서의 위엄과 존엄이 잘 표현이 된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름도 얼굴도 남아있지 않은 조선의 여성. 김호연제의 초상을 그리는 일은 기록되지 않은 역사의 갈피를 들춰보는 일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려는 노력이고 잡히지 않는 것을 단단히 붙잡는 열정이다. 어쩌면 호연제 역시 그런 꿈을 꾸며 살았을지 모른다. 그의 시는 규방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시 면면에서 호방한 선비의 기운을 엿볼 수 있다. 호연제라는 분이 호를 호연이라고 한 것에서 그 위상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호연은 잘 알다시피 호연직이 맹자가 이야기한 겁니다. 이 군자로서의 그 덕을 갖춘 인물이 되겠다는 겁니다. 일찍이 호연제는 마음속에 큰 나무를 심었다. 어떤 바람에도 함부로 꺾이지 않는 나무. 성현의 뜻을 품고 자신을 어질게 다스렸다. 대나무가 푸른 그늘을 자아내듯 행실도 그러했다. 그가 전염병으로 죽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를 무서워했지만은 효심을 발휘해서 홀로 나서서 염을 하고 또 상사의 모든 일들을 주도하여서 그 종조모가 그를 요조숙녀라고 평할 만큼. 허나 호연제의 밤은 낮과는 다른 하루였다. 달빛 잠기어 온 산이 고요한데 샘에 빗긴 별빛 맑은 밤. 삶이란 석자의 시린 칼이요 마음은 한 점 등불이여라. 달빛 아래 붓을 들어 스스로의 삶을 석자 칼로 풀어냈던 김호연제. 그는 어떤 마음, 어떤 얼굴로 삶을 마주해온 것일까? 본격적인 초상 작업을 위해 은진송 씨 종친회를 찾았다. 300년 전 여인의 얼굴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바로 보시다시피 네. 요곳이 호연제께서 아하, 평소에 네. 사시던 집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이 전부 이렇게 숲으로 되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말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직계 후손들을 만나는 일이다. 네. 이렇게 찾아야 된다고 이게. 여기가 이제 용화. 소도 여기서부터 이제 쭉 이제 족보를 통해 세월의 흐름을 따라가 본다. 호연제와 남편 송요한은 슬하에 일남일녀를 두었다. 그 후손들은 현재 12대에 이른다. 지금 배경으로 보이는 것이 동춘당 송준길 선생 후손들의 세계도입니다. 이 세계도를 보면 후손들의 흐름을 알 수가 있지요. 동춘당 선생의 증손자이신 송요화, 이분의 호가 소대헌인데
바로 이분의 부인이 김호연제이신 거죠. 그러니까 김호연제께서는 동춘당 송중길 선생의 증손부가 되십니다. 300년을 이어온 소대연 호연제 부부의 혈손들을 찾아가 봅니다. 기연, 계례 이렇게 후손들이 이어집니다. 김호연제의 직계 혈손이신 송용옥, 송용철 이 두 분의 후손들이 호연제 용모를 찾아가는데 중요할 텐데 바로 이 후손들을 찾아보겠습니다. 때마침 은진송 씨 12대 손의 결혼식이 있는 날 서로를 쏙 빼닮은 가족 친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들의 눈매와 인매, 콧날 어딘가에 호연제 용모의 단서가 남아있다. 결혼식이 끝나고 오랜만에 호연제 고택을 찾은 가족들. 어릴 때처럼 같은 자리에 꽃이 피고 또 그 자리에서 꽃이 지는 풍경이 문득 새롭다. 바쁜 세월 속에 제각각 삶을 찾아 나섰던 가족들이 오늘 김호연제의 이름으로 추억서린 고택에 다시 모였다. 김호연제의 그 직계 후손들을 이렇게 가급적이면 많은 인원을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호연제의 용모를 찾아내는 작업입니다. 후손들의 얼굴을 일일이 사진으로 기록하는 화가 김호연제의 용모를 추적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작업이다. 생김새의 공통된 특징을 찾으려면 될수록 많은 후손들의 얼굴을 만나야만 한다. 호연제와 남편 송요하의 9대 후손들, 용자 항렬 4분의 형제들 가운데 또 다른 일가를 만났다. 김호연제의 초상을 제작한다는 소식에 어떤 이는 낯설어했고 어떤 이는 반가워했다. 300년이란 긴 세월의 간극은 후손들에게도 조금씩 다른 의미로 남아있다. 저는 쭉 송천에서 자랐어요. 거기서 낳고 자라면서 그 조상님의 그 훌륭하신 그 기운을 알게 모르게 굉장히 많이 접하고 자랐어요. 그런데 결혼하고부터는 정말 딴 나라 이야기처럼 멀어졌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선물을 받은 것 같아요. 뭐 저희 가족끼리도 그렇고 친척끼리도 그렇고 좀 소원해졌던 분들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다시 뭐라 그럴까 뭉칠 수 있는 기회 이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송요하에서 쭉 이렇게 대가 이어져서 지금 현재는 이제 여기 그 세진 여기까지 내려와 있네요. 근데 여기 후손들을 이렇게 추적해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분들은 어떤 여기 장손이고 화가의 마음이 급해진다. 은진송 씨 가계도에서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11대 장손을 아직 만나지 못했다. 후손들을 만나 얼굴을 수집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과정들이 남아있다. 그 시대에 여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초상은 용모뿐만 아니라 인물의 정신까지 담아내는 작업이다. 제작하게 되면 복식 고증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그 출토된 복식을 거기에 의복과 머리의 모양, 작은 장신구 하나까지 인물이 살았던 시대에 대한 철저한 고증도 필요하다. 우리나라 전통 복식의 체계를 한눈에 알 수 있는 석주선 기념박물관. 겨드랑이가 보시면 김호연제가 살았던 17세기 후반 사대부가 여성들은 어떤 옷을 입었을까? 전란이 지나고 나서 이제 17세기부터 점점 품도 좁아지고 소매통도 좁아지고. 고증을 맡은 박성실 교수 연구팀은 김호연제의 품성과 복식문헌 고증까지 면밀한 확인 작업을 거쳤다. 어떤 쪽에 주안점을 두시는지요? 이
복식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분의 성품은 어땠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호연제와 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대부가의 여성 해평윤 씨의 출토 복식이 이번 고증 작업의 기준이 됐다. 머리는 어떤 걸 하면 좋을까요? 언전머리를 해야 돼요. 쪽머리가 뒤에 요새 많이 알려지는 이런 뒤에 쪽머리는 순조 때 가서 그게 일반화되고. 고려시대부터 크게 유행했던 가채. 하지만 가채가 점점 높아지고 사치가 심해져 조선에선 금지하기도 했다. 정조 때 가채 금지령을 내렸는데 그것도 제대로 그게 되질 않아서 다시 정조 때 다시 가채 금지령이. 호연제는 가채 금지령이 내려진 1788년 이전의 사람이다. 따라서 그는 가채 머리를 했을 것이다. 근 보름 만의 일이었다. 장손에게서 연락이 왔다. 객관적으로 볼 때 이제 닮은 부분이 있다고 하면 주로 어느 부분? 코가 좀 많이 닮은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눈도 상당히 제가 많이 닮은 것 같습니다. 네, 눈썹도 그렇고. 화가는 지체 없이 카메라를 꺼내 들었다. 이로써 김호연제의 시댁인 은진송 씨의 후손 23명의 얼굴이 모아졌다. 김호연제는 19에 출가해 동춘당가의 며느리가 됐다. 42의 아까운 나이로 세상을 뜨기까지 23해를 송천에서 보냈지만 마음 한켠은 늘 고향 홍성에 가 있었다. 꿈속에 혼이 돌아가 고향으로 돌아가니 우리 형제들이 옛집에 완연히 모이니 서로의 생각에 이르면 눈물이 절로 흐르네. 김호연제의 아버지 김성달은 병자호란의 충절지사 선원 김상영의 증손자로 고성군수를 지냈다. 명문가인 안동 김씨, 특히 온 가족이 함께 시쓰기를 즐겼던 남다른 집안이었다. 신분의 구분도 남녀의 구별도 없이 평등하게 문학을 나눈 흔적이 전해진다. 어머니 2분, 아버지 1분, 그리고 자녀 13분, 이분들이 당대에 모두 시를 쓰셨고 문집을 남기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정말 기가 막힌 기록이 이 집안의 문학사는 압동고금 미증유다. 이 얘기는 다시 풀었으면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일찍이 없었던 전 가족 문학사를 일궈낸 대단한 집이라는 사실이었던 거죠. 깜짝 놀랐어요. 어찌 그 시대에 17세기 그 후반에 이런 집안이 있었나 깜짝 놀랄 만큼의 그런 그 남녀 평등에 대해서 아주 정직하게 지켜지는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김호연제의 친가는 손조와 후손들의 영정과 사진이 전해옵니다. 바로 이 점이 특이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병자호란 때 순절하신 고조부 김상용 영정이 있고 후손으로는 갑신정변의 주인공 김옥균, 의병장 김복한, 그리고 청살리 전투의 영웅 김좌진 장군이 김호연제의 친가의 인물들입니다. 호연제에게는 시를 나누고 마음을 나누던 누이와 오빠들이 있었다. 김충환 씨는 호연제의 둘째 오빠인 김시윤의 직계 후손이다. (300년) 전 호연제에게도 형제들이 애틋했듯이 그에게도 가족은 애틋하기만 하다. 아, 여보, 이게 진동이 100일 기념 사진이네. 그거 하나, 이? 사진은 그거 하나야. 이게 대관절 이게 언제 이게 있었대요? 이게 하나 있고. 그치. 어이고 얘가 됐으니. 참,
똑같이. 애들한테 연락은 다 됐지?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팔대조 할머니, 김호연제 할머니의 그 다큐멘터리를 아마 제작한다고 아마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준비 좀 잘하시고. 팔대조 할머니의 초상화가 제작될 거란 소식이 전해지고 다음 날 그의 일상에 소소한 기쁨이 깃든다. 농장에 새 식구가 생겼다. 이것들이 어제 저녁에 새끼를 낳네. 호호, 몇 마리냐? 아, 그 가족애는 참 끈끈하다. 이 가족애가 얼마나 이게 끈끈하냐면 새끼가 만약에 어떻게 하다 잘못됐잖아요. 죽는 수가 있어요. 항상 내려오면 울어요. 새끼 찾느라고. 이것이 동물도 인간 이상으로 가족애가 참 끈끈하다고 봐요. 윤여한 화가와 문희순 박사가 함께 안동 김씨의 혈손을 찾았다. 김상용 선원 선생님이 그 종묘에 있는 역대 왕과 왕배 신주를 모시고 이제 강화도로 피신을 가셨는데 그 이듬해 1월 22일 날, 그러니까 한 47일도 꽤 안 되는 그 시점에 강화의 남문이 완전히 함락이 돼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이 바로 때다. 긴박한 상황에 이분은 죽음을 선택했죠. 그래 분신 산화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충절에 선대의 이야기를 전해 듣는 후손들의 얼굴이 진중하다. 그리고 지산 김복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저의 정체성을 다시 찾는 시간이 돼서 되게 감사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김호연제님의 얼굴에 나타나는 이미지라든지 그분의 용모가 많이 궁금해서 정말 어떻게 나올지 저도 많이 기대가 됩니다. 9대 손과 10대 손이 나란히 모인 자리. 이날 모두 13명의 얼굴이 더해졌다. 하나, 둘, 셋. 김호연제의 초상 제작에 한 발 더 다가갔다. 가족들에게도 오늘은 서로에게 한 발 더 가까워진 하루다. 김호연제의 친가인 안동 김씨 후손의 얼굴들. 이제 김호연제의 외가 쪽 가계도를 살펴볼 차례다. 김호연제의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을까? 딸은 아마도 그 어머니의 외모와 성품을 가장 많이 물려받지 않았을까? 청평 후반 물길 따라 경기도 가평에 자리한 월사 이정구의 묘. 연한 이씨인 그는 조선 중기 4대 문장가로 손꼽히는 인물이다. 묘소에서 멀지 않은 곳엔 그의 문집을 간행하기 위해 만든 목판 천여점이 보관돼 있다. 조선시대 한문학 연구의 귀한 사료다. 월사 이정구의 증손녀가 바로 김호연제의 어머니 이옥제다. 그러나 연한 이씨의 족보엔 그 이름이 없다. 여 김성달, 남편의 이름으로만 남아있다. 사실 그 족보상에 여자 이름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옥자 그 누구냐 도대체. 네. 그래서 이 명훈 씨 보고도 모르는 사람인데 우리 족보상으로는 전혀 나오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특히 지금 이옥제의 친정 아버지 되시는 이홍상 이분 후손들의 는 이제 따님이 그렇게 이제 귀해요. 그래서 따님이 족보라는 남성 중심의 기록 문화 속에서 소외된 여성들. 김호연제의 이름이 시댁과 친가의 족보 어디에도 없었던 것처럼 어머니 이옥제의 이름 또한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런데 호연제의 가족 문집인 안동세고에서 아버지 김성달이 남긴 이옥제에 관한 기록을 발견했다. 부인을 향한 그리움의 시.
호연제의 용모를 짐작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다. 이 머리숱이 조선 사회는 이 머리숱이 까맣고 그리고 많을수록 미인의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머리숱이 막 구름처럼 많이 있는 거예요. 당신의 머리는 그렇게 노군처럼 있었고 피부는 백설 같아요. 호연제의 어머니 이옥제. 이옥제의 외가 직계 후손을 찾았습니다. 이조영. 그에게서 이옥제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 집이 그 김호연제 외가 직계 후손 중에서 가장 김호연제의 용모에 가깝다고 생각이 되는 분입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이옥제의 친정아버지인 이홍상의 직계후손. 80여 년 그의 일생은 오늘 300년이란 아득한 세월의 두께와 마주했다. 볼게요. 여기가 이게 이제 몇째 누님? 이게 둘째 누님. 우리 둘째 누이하고 나하고 이목구비가 또 비슷합니다. 세월은 많은 것을 변하기도 하지만 변함없는 무언가를 말해주기도 한다. 그 옛날 아버지의 얼굴은 지금의 그에게 그리고 또 한 사람 둘째 누님에게도 고스란히 남아있다. 연한이 씨 후손 9명의 얼굴까지 이렇게 호연제의 시댁, 친가, 외가를 아우르는 표본 얼굴이 모아졌다. 조선시대 그 후손들의 체계적인 얼굴 분석에 앞서 초상의 크기와 자세에 대한 협의도 이어진다. 제가 그린 거는 이제 도발적으로 이렇게 어떤 그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이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호연제께서는 자의식도 강하시고 인물의 모습뿐만 아니라 정신까지 고스란히 담아내야 하는 작업. 그런 사유의 날개를 펼치는 그런 호연제 내면의 얼굴이 궁금하다. 19의 고향 홍성을 떠나 회덕현으로 출가한 호연제. 소대헌 송요하의 아내로 또 명문 사대부 동춘당가의 며느리로 사는 일은 어떠했을까? 호연제는 28에 첫 아들 이금을 낳았다. 혼인한 지 9년 만의 일이었다. 그의 결혼 생활 기록들. 남편 소대헌은 형님의 부임지를 따라 어머니를 부양하기 위해 집을 비웠다. 그의 몸과 마음은 고택의 외딴 안쪽 규방에 묶였다. 한반도에서 처가살이가 보편적이었지만 근데 유교 원리상은 그 종법이란 게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중이라는 어떤 이 씨족 사회의 원리를 통해서 가족이 이제 계속 영속적으로 이렇게 퍼져 나가게 되는 그런 종법에 기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의 가족에 완전히 동화가 돼야 되는 이런 이념 상황인 거죠. 근데 그게 더 강화가 되다 보니까 여자가 처가에 있기보다는 완전히 이제 그 시가에 동화가 되게끔 이 법제가 강화가 되기 시작한 거죠. 조선은 외란과 호란 이후 큰 변화를 맞는다. 17세기 후반 조선시대에서 여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였을까? 조선의 역사에서 양란은 조선 개혁의 절호의 찬스였습니다. 그러나 그 개혁의 방향으로 조선이 가기보다는 오히려 전통 복원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양란으로 무너진 사회 질서를 예법으로
회복시키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